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둘째 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이제 윗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둘째 날로 이제 변화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궁창이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니까 궁창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궁창, 공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특히 이 윗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눴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윗물이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윗물이 결국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시대 때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그 물이 바로 윗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이 전 지구, 그러니까 전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홍수, 모든 지구의 모든 지면을 다 덮을 정도의 물이 지상에서만 있는 그 물로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서 났냐? 그 윗물에, 그러니까 위쪽에 저장되어 있던 그 윗물이 지상에 있는 물과 함께 떨어짐으로써 전 지구를 다 덮을 정도의 물의 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 또 하나가 이제 창세기 8장 4절에서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 현재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약 5,000m 정도, 그쵸? 그 산 위에 방주가 머물러 있을 정도면은 그 산을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서 분명히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쵸? 그런 의문점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지상에 있는 물의 양으로는 그 아라랏산을 덮을 정도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윗물에 있던,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 그러니까 둘째 날에 나눠졌던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떨어졌기 때문에 전 지역적으로 이 그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노아 홍수로 해서 그래서 윗물에 대한 어떤 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지금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 아랫물이 있죠. 그 다음 윗물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나가시는 셋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랫물은 이제 그 땅에 있는 강 혹은 바다 혹은 심층수,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그쵸? 혹은 바다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조의 그 지상에 있는 물로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반면, 그러면 그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는 윗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윗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물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물막이 이 지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거죠.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넷째 날에 함께 나눠볼 그림인데, 먼저 조금 이렇게 끌어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넷째 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뭐가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는 천체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 그러니까 행성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행성들 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만 봤을 때, 그러니까 아랫물은 지금 땅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 땅의 지금 지면에 있고, 윗물이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과연 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양이 있고 달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태양열, 그러니까 에너지가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면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 물막의 기능으로서 이 지구에는 어떤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현대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환경이 어디냐면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이 투명한 그쵸? 투명한 비늘로서 내부에 태양열을 가둬놓고 고온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 환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의 그 온도는 그 비닐하우스의 주인인, 그러니까 무엇을 거기 안에서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고온 환경을 조성한다, 고온 환경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혹은 식물원에 들어가면은 제일 느끼는 게 뭐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덥기도 하고 혹은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닐하우스고, 그리고 그 식물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효과라는 얘기를 하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 이 바로 물막 안에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비춰지는 태양열을 이 물막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의 비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열을 보존하고, 그 보존된 그 열이 그 실내 환경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계속 보존시키고 있는, 열을 붙잡아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 이 지구의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아마존 지역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 국경선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열대우림이라고 하잖아요. 열대우림 지역. 그러니까 보통 열대우림 지역 하면은 전 세계 산소량이 40%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온도가 20도 이상이면서 34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습도는 75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일명 그 지구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이죠. 그쵸? 자전축으로 봐서 적도 부분, 바로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온 다습한 지역이면서 열대우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혹 이 부근에 국가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죠. 동아프리카 쪽. 여기는 이제 케냐, 혹은 소말리아, 우간다, 가봉 그쪽이죠. 저는 케냐를 가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케냐에서도 어느 쪽이냐면은 케냐에서도 그 남부 지역, 거기 지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던 지역은 케냐에서도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라고 할까? 고온 다습한 환경은 아니고 그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가보면은 그러니까
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운데 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늘에 가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뽀송뽀송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제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이제 바깥에 그냥 널어놔요. 그럼 상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뭐라고 하죠? 훈제가 되는, 그 습기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케냐에서 남부 지역 쪽으로 가장 그 바닷가가 있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니까는 거기가 굉장히 고온다습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죠. 그쵸?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아마 해변 쪽 그런 쪽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질, 그쵸? 남아메리카 쪽이죠. 아마 여기가 아마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환경. 그래서 일명 아마존 지역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세계의 폐라고 하나? 산소량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바로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처럼 가장 많은 식물, 다양한 식물들이, 각종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생물, 뭐 곤충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포유류, 파충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도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체가 가장 살아가기에 적당한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열대 우림, 고온 다습,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바로 윗물 안에, 그러니까 윗물로 지금 감싸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닐하우스 안에, 그러니까 온실 효과와 이 아마존 지역, 그러니까 열대 우림 같은 지역이 합쳐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윗물이 이 태양열을 계속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 윗물이 이제 그 태양열을 가둬놓고, 그러면 그 윗물에 의해서, 그 윗물에 갇혀진 그 태양열로 인해서 이 지구에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지구에 영향을 받는 그 환경이 아마존 지역이나,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 고온 다습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런 환경이 바로 지금 이 윗물로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의 전제로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의 증거. 창세기 2장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비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처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왜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윗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윗물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게 지구상에 내리는 처음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거는 뭐 지금과 지금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막.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어린이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래요, 노아한테. 야, 지금 하늘을 봐라. 지금이 이렇게 맑은 날씨에 어떻게 비가 내리겠니? 근데 너는 지금 그러니까 홍수가 날 거라고, 비가 내릴 거라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너는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막 욕을 하는 그런 만화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혹은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 라는 것을 아예 그냥 그 자체를 몰랐던 시대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분명히 홍수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알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분명히 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그렇게 받아들이고 욕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애초에 비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니까 알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비가 내릴 수가 없어 라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어떻게 그러니까 윗물이 존재함으로써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가 내리는 현상을 지금 뭐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표에 있는, 그쵸? 지표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되고, 그러니까 수증기라는 자체가 애초에 작은 물방울이죠. 예. 물방울이 이제 상승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은 물방울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돼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구름이 되죠. 그리고 이 구름이 결국에는 점점 뭉쳐가지고 이게 뭐가 돼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가 형성이 되는 이제 지금의 뭐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면에서 이제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이슬점을 지나서 점점 물방울이 응결이 돼서 이 0도, 그러니까 온도가 0도가 되는 그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빙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 물방울이. 이 0도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빙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영하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이제 알갱이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응결이 돼가지고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늘로 떨어짐으로써 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온실 효과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 온실 효과에서는 온도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슬점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는 온도 차이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때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 안에 해가 비춰지는 그런 태양열과 달이 비치는 그 태양열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밤 동안에 혹은 낮 동안에 이 태양열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윗물이 보존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에서는 이슬점 정도의 온도 차가 생기지, 이게 영하 0도까지 떨어지는 이 정도의 차이는 온실 효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그 온실 효과에서는, 실내 온실에서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그러니까 물막으로 형성된 이 지구 안에서는 지표보다 오히려 물막과 가까운 고도가 그 온도가 높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물막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막이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지금 물막이 형성된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다섯째 날에 보면은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가 날 수
있는 높이, 그쵸? 그것보다는 높은 높이에 분명히 물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막과 가까운 그 높이에는 온도가 지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영하 0도나 혹은 이렇게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런 온도가 고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이 전혀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인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텐데,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 없고 온도 차이가 구름이 생기는, 그러니까 0도,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런 온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없겠어요? 기압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윗물 안에서는 분명히 비가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2장 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원리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고 구름이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형성이 되냐면 약 2000m 정도라고 해요. 2000m 정도. 그렇죠? 그러면 2000m 안에서 이슬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위에서 영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의 영도,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 그렇죠? 그 온도, 영도라는 차이가 다 2000m 이하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윗물이 있는 그 환경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온도 차가 생길 수는 없는 환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름이 생길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개의 증거, 창세기 2장 6절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않으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이번에 안개가 생기는 그 증거에 안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윗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안개가 생성되는 또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제가 그린 거고요. 제가 이제 그렸는데, 이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렸는데, 자, 여기가 윗물이에요. 윗물. 여기가 이제 궁창이죠. 하늘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랫물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넷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시켰더니 윗물이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표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랫물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요거는 뭐 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넷째 날에 가서 더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안개가 형성되는 시점을 보면은 보통 새벽이나, 그러니까 아침, 그쵸? 그때 안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낮 동안 태양이 비춰지면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수면이나 지표의 온도가 따뜻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밤이 되면서, 그쵸?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밤이 되면서 그 지표나 수면에 있는 그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쵸? 그때 다시 새벽 때쯤에,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올 때에 공기층과 지표에 있는 그 온도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온도가 온도가 더 낮고, 공기층은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이때 차이가 생기는 것이 그 공기층에 있던 그 공기, 그러니까 물방울, 작은 물방울들이 응결이 돼가지고 공기로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응결이 돼서 그 수면 위나 지표 위에 떠다니는 그쵸. 그것들이 우리가 바로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는 공기가 온도가 올라갔죠.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제 그 공기층들,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생성이 응결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점점 모여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뭐죠?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온도 차이를 인해서 이 공기층이 물방울로 변하는, 그러니까 응결이 되는 그 점을 바로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슬점은 어디에 딱 어떤 정확한 어떤 고도, 어떤 높이에서 그거 일정하게 그게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하죠? 습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습기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슬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슬점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안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루라는 개념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쵸? 물론 넷째 날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 이후에는, 그러니까 넷째 날 전에는 밤에는 아예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아예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과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직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나? 첫째 날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치고 있는 지구의 표면만 지금 영향을 받지, 그 뒤쪽에는 아예 빛이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밤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달빛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달 양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달에서 나오는 그 열은 보존은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낮과 밤에 의해서 분명히 온도 차이가 생기지만은 그게 윗물로 인해서 어떤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도에서 이게 0도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온도 차는 안 일어나지만은 그 지표에서와 그 공기에서 이슬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 차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차로 인해서 분명히 여기에는 안개가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고온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비닐하우스처럼 혹은 어디냐, 거기 아까 열대우림 지역처럼 분명히 1년 내내 일정한 고온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낮과 밤으로 인한 온도차, 최소한의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이슬점이 만들어지는 온도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표와 이 공기층이 닿는 최소한의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안개가 형성이 되고 그런 안개가 그러니까 지구 전 지역으로 지금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장 6절에서는 온 지면을 다 적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윗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물이 있기 때문에 비는 내리지 않는 환경은 되지만은 또 안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윗물로 인한 물막으로 인한 이 지구의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으로 보면은 이런 환경은 조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대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강수량이 엄청 높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비닐하우스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볼 때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은 안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비가 만들 수 있는, 구름이 되고 결빙이 되고 그런 구름이 될 수 있는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슬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윗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물로 인해서 물막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6절에서 2장 5절과 6절에서 증거하는 비는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운치면 적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끝났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민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비가 생기지 않고 안개만 생길 수 있는 이 현상, 하여튼 이런 되게 특별한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만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현대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현상과 대입해서 적용해서 이게 모순이 되지 않게끔, 그쵸?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이 즉슨 분명히 저도 이것들이 분명히 틀린 부분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100%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또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맞잖아요, 100%.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걸 보신 분들이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비와 안개에 대한 증거 같은 것들을 뭐 논문도 좋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잡지나 뭐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과연 민물이 정말 실제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도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 뜻을 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약학 교수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게 맞다면은 과연 정말로 지금 과학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창세기 1장 성경을 이제 보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궁금하신 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